호르무즈역 봉쇄, 트럼프가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은 즉시 호르무즈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한다. 21시간 협상이 끝나자마자 꺼내든 카드였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이란보다 미국 동맹국을 더 먼저 죽이는 수순이라는 걸 트럼프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한국 유조선 26척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해운 중개인으로 29년을 일했습니다. 이름은 카림입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대부분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새벽이었어요. 두바이 사무실 창밖으로 항구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두바이 항만청 쪽 연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짧았어요. 트럼프가 발표했다. 역 봉쇄다. 손이 멎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역 봉쇄. 그 단어를 저는 이 바다에서 29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항구로 나갔어요. 눈앞으로 유조선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저 배들은 하루 135척씩 호르무즈를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봉쇄를 시작한 뒤로는 하루 4척에서 10척 수준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막히려 하고 있었어요. 세계 원유의 20%, 하루 1440만 배럴. 그게 이 해협을 지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새벽 부두에서 처음으로 무겁게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유조선은 들어올 줄만 알았지 나갈 준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9년 이 바다에서 수백 개의 계약을 받지만 위기 때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건 준비 안 된 쪽이었어요. 그게 한국일 거라고 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부두 난간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걸품한 바람이 등을 밀었어요. 한국 크레인이 어둠 속에 솟아 있었고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는데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호르무즈 역봉쇄, 트루스 소셜 게시글 하나가 세계 원유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배럴당 가격이 그날 새벽 $100를 넘겼어요. 30년 만의 숫자였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에 알람이 또 울렸어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이 26척이라는 문자였습니다. 22일, 저 배들이 한국 항구에 닿으려면 최소 그만큼은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26척, 22일, 한국 원유의 70%.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이 한 달에 쓰는 원유가 약 8천만 배럴이에요. 그 원유의 절반 이상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지금 이 해협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한 달치 난방 연료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공장이, 주유소가, 난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항구 진입로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항만 패스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보였어요. 한국어가 적힌 명함이 자켓 주머니에 꽂혀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이 항구에 나온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4월 11일 오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그곳에서 21시간짜리 협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두바이에 있었지만 그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바다에서 29년을 일하다 보면 그런 소식통이 생겨요. 오만에 있는 해운 브로커 친구, 아부다비의 에너지 컨설턴트,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는 화물 중개인. 그들이 조각조각 보내오는 문자들을 맞추다 보면 협상장 안의 공기가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문자가 왔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양쪽 다 자리는 앉았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다. 그 문자를 읽고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좋지 않은 표정. 이 바다에서 그 말은 대개 협상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시작 전부터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쟁은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 지 46일째였어요.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호르무즈를 닫았습니다.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원 가까운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보통 유조선 한 척이 항구에서 한국까지 내는 각종 수수료가 통틀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통행료는 그것의 30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배 한 척에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배들은 들어갔습니다. 처음엔요. 하루 135척이 지나던 해협이 4척에서 10척으로 줄어드는데 열흘이면 충분했어요. 보험사들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선박에 대한 전쟁 보험료가 2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배는 아주 큰 회사 것뿐이었어요. 그 큰 회사들도 결국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이 해협은 사실상 막혀 있었어요.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혹시 이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아바드 협상은 처음부터 두 개의 벽 앞에 막혀 있었어요. 하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어요. 이란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벽이었어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제권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해협은 전쟁 내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였어요. 선박당 200만 달러 통행료가 이란의 주요 자금줄이 됐거든요. 이걸 포기하라는 건 이란한테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였어요. 핵 얘기 꺼내자마자 이란 쪽 자리가 굳었다고 한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항구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속으로는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이 항구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 항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협상은 이어졌어요. 이슬람아바드의 그 회의실에서 21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날아가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원유 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끝났다. 합의 없다. 세 글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바이의 밤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항구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야자수가 바람에 살짝 기울었습니다. 합의가 없다. 그 말은 트럼프가 다음 카드를 꺼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트루스 소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 해군, 즉시 모든 선박, 차단, 호르무즈 역봉쇄였습니다. 이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바다에서 수백 개의 위기를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란이 막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막겠다고 한 겁니다.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이란 배가 아니라요. 모든 배를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제 끝이겠구나. 17개국을 뛰어다니며 원유를 끌어모은다고요? 그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원유 외교란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이 바다에서 29년을 일한 저도 위기 때 원유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가 부두에서 마주친 그 한국 사람은 이미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선원이 나오기도 전에요. 4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타 항구 근처였어요. 저는 새벽에 두바이를 떠나 차를 몰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오만 북쪽 끝 무산담 반도 방향이었어요. 해협 입구까지 직선 거리로 50km가 채 안 됩니다. 역봉쇄 발효 시각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였어요. 오만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였습니다. 그 전에 현장을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도로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트럭들이 없었어요. 이 길은 원래 걸프 지역 물류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 트럭들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항구 쪽으로 화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막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디젤 냄새가 옅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항구 쪽 고지대에 차를 세웠어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해협 방향을 봤어요. 두 척이 보였습니다. 회색 선체였어요.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그날 새벽 성명을 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고요. 그 구축함 두 척이 바로 그 배였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뢰 제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기뢰 하나가 바닷속에 있으면 유조선이 그 항로를 지나갈 수 없어요.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건 이란이 이미 해협에 기뢰를 깔아놓았거나 깔아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닷속에 숨겨진 폭탄이요. 그게 저 좁은 해협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유조선 26척이 그 해협 안에 있었어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두바이 쪽 동료였어요. 목소리가 빨랐습니다. 카림, 육아 봤어? $100 넘었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럴당 $100. 30년 만의 숫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전쟁 전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 초반이었거든요. 2달이 채 안 돼서 $30가 뛴 겁니다. 서울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 가격이 이미 2,000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란의 반응도 왔습니다. 봉쇄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맞섰어요. 미국이 역봉쇄를 선언했으니 이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양쪽이 이 좁은 해협에서 서로를 향해 선을 긋고 있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9km밖에 안 되는 그 물길에서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구축함 두 척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선체에 반사됐습니다. 흰 물결이 뒤에 길게 펼쳐졌어요. 저 배들이 기뢰를 제거하는 동안 다른 배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는요. 그게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몇 주가 걸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이 한국 유조선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차 밖으로 나왔어요. 오만의 낮 열기가 이마를 눌렀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 근처 정유시설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 냄새가 더 이상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날 수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아까 두바이 항구에서 봤던 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몰랐어요. 차에서 내리며 저를 알아봤는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브로커 아닙니까? 영어였어요. 억양이 한국식이었습니다. 카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짧은 자기소개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봉쇄 선언이 떨어진 지 몇 시간도 안 된 새벽에 오만까지 나와 있는 한국 정부 사람이라니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씨가 서류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대체 항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대체 항로요?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대체 항로라고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송기간이 최소 2주가 더 걸립니다. 그 비용을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씨가 해협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축함 두 척이 여전히 저 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봐야죠. 딱 그 말만 했습니다. 3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3글자가 묘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포기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걱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봐야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해협 쪽을 봤어요. 구축함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 어딘가에 한국 유조선 26척이 있었어요. 해봐야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 씨와 저는 오만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천장에 선풍기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벽에 아랍어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도였어요. 항로 지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빨간 선, 파란 선, 점선, 색깔마다 의미가 달랐습니다. 대체 항로 3가지입니다. 이 씨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첫 번째는 희망봉 5회입니다. 아프리카 남쪽 끝을 돌아가는 거예요. 운송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납니다. 비용은 배 한 척당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올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요. 배 한 척 운영비가 하루 수천만 원입니다. 2주가 더 걸리면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감당하면서 원유를 들여오면 한국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씨가 다른 선을 짚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선이었습니다. 사우디 동쪽에서 서쪽 홍해 항구까지 파이프로 보내는 겁니다. 호르무즈를 안 거쳐도 되거든요.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이 약 500만 배럴인데 저는 잠깐 멈췄어요. 하루 500만 배럴이면 꽤 되는데요.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 가동 가능 물량은 300만 배럴 수준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에 지나가던 물량이 하루 1440만 배럴이었거든요. 300만이면 그것의 2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그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우디 파이프라인이 가늘게 표시돼 있었어요. 저 좁은 관 하나로 1440만 배럴을 대체하겠다고요?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씨가 세 번째 선을 짚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가로지르는 선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송유관입니다.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 항구까지예요. 역시 호르무즈를 우회합니다. 처리 가능 물량이 하루 150만 배럴 수준이에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우디 파이프라인 300만, 아랍에미리트 송유관 150만, 합쳐봐야 450만 배럴이에요. 호르무즈 통과량의 30%가 채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분석을 내놨어요. 파이프라인과 송유관을 전부 돌려도 기존 통과량의 15%부터 17%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결론이 뭡니까? 이 씨가 지도를 접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방법이 없는 거구나.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구나.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봤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씨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있습니다. 펼쳤어요. 나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가나,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17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 나라들 전부에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17개국의 에너지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4월분 원유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5천만 배럴이요? 평소 한국이 한 달에 쓰는 원유가 8천만 배럴이에요. 5천만 배럴은 그것의 60%가 넘는 양이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혀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17개국을 돌아다니며 60%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언제 확보한 겁니까? 역봉쇄 선언 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역봉쇄 선언 전. 트럼프가 호르무즈 역봉쇄를 선언한 건 4월 12일이에요. 그 전에 이미 5천만 배럴을 확보해놨다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씨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항구 방향이었습니다. 크레인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렸어요. 이란이 봉쇄를 시작한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2월 28일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계산해 봤어요. 전쟁이 시작된 날부터 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쟁 첫날부터 원유를 확보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일했습니다. 수백 개 나라의 에너지 거래를 중개했어요. 위기 때 어떤 나라가 먼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버티는지 봐왔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살아남아요. 가장 늦게 움직이는 나라가 가장 많이 잃고요. 한국이 전쟁 첫날부터 움직였다는 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사우디가 최우선 배정을 했다고요? 돈 많이 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씨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사우디가 왜 한국에 최우선 배정을 한 겁니까? 이 씨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이었어요. 담맘 항구 근처였습니다. 이 씨가 전날 저녁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담맘 항구 북쪽 부두에 오전 8시까지 오라고요. 차를 몰았습니다. 걸프만 쪽 해안도로였어요. 오른편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에 부서졌어요. 멀리 유조선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두 척이었어요. 세 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척. 멈춰 섰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방향이었습니다. 저 배들의 방향이 이상했어요. 원래 호르무즈 방향으로 가야 하는 배들인데 꺾이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요. 홍해 방향이었어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항모였습니다.
사우디 서쪽 해안 항구인 얌부 방향으로 꺾이는 배들이었어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선체를 확인했어요. 아람코 로고였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유조선이었어요. 그 배가 홍해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뱃머리에 작게 적힌 글자를 봤어요. 한글이었습니다. 목적지였어요. 한국 항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했거든요. 다시 봤어요. 한글이 맞았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어요.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사우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람코 소속이라고 했어요. 파이살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 배들이 전부 한국으로 가는 겁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물량을 최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결정입니다. 최우선 배정.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바로 반문했어요. 왜 한국입니까? 중국도 일본도 원유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파이살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 시작 첫날부터 우리한테 연락했습니다. 2월 28일이요. 다른 나라들은 협상 결렬 이후에야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항구 쪽을 봤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고 있었어요. 출렁이는 물결 소리가 났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배가 향하는 방향이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까 이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역봉쇄 선언 전에 이미 움직였다. 2월 28일부터요. 전쟁 첫날부터 원유를 확보하러 다녔다는 말이요. 사우디가 최우선 배정을 결정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왔으니까요. 이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5월분 확보 물량이 6천만 배럴입니다. 평시의 70% 수준이에요. 거기다 사우디 배정군이 더해지면 공급이 평시의 8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계산해 봤어요. 평시 8천만 배럴의 80%면 6,400만 배럴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평시의 80%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비축유도 방출하지 않고요. 솔직히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축유는요? 비축유를 방출한 거 아닙니까? 이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축유는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4월, 5월은 비축유 방출 없이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축유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원유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상창고를 열지 않고도 80%를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금 이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중국을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3분의 1을 호르무즈로 받아오는 나라예요. 전략 비축유를 2025년부터 늘려왔다고는 하지만 장기화되면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선언했잖아요. 중국이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중국은 그 말 한마디에 입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을까요? 일본도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일본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비축유 방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한국만 비축유를 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에서 신뢰가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부두 끝에 유조선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옅게 피어올랐어요. 배가 작아지면서 수평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뢰. 오래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켠에 걸렸어요. 이 씨가 제 옆에서 그 배를 함께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때 이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나프타도 3월에 55% 수준까지 내려왔던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단단한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기다리는 것밖에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봤던 거였습니다. 전쟁 첫날부터 조용하게
17개국을 돌아다니면서요. 파이살이 담배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부두 쪽에서 크레인 소리가 났어요. 또 다른 유조선이 접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뱃고동이 한번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더 큰 것이 이 이야기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최우선 배정을 결정한 데는 단순히 한국이 먼저 왔기 때문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된 신뢰. 파이살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씨의 표정이 잠깐 바뀌었거든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화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이 뉴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가고 있었어요. 배럴당 102달러였습니다. 사흘 전보다 2달러가 더 올랐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운송 지연, 보험 적용 불가, 항로 변경 요청, 비용 재협의 요청. 호르무즈역 봉쇄가 발효된 뒤 이 바다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 거래처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에너지 무역회사였어요. 담당자 이름은 리 웨이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메일 제목이 짧았습니다. 긴급 통화 가능합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10년 거래에서 리웨이가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긴급이라고 먼저 메일을 보내놓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오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어요. 카림, 미안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무슨 일입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우리 쪽 원유 수급이 예상보다 훨씬 타이트해졌습니다. 이란산 물량이 완전히 끊겼어요. 비충규를 풀기 시작했는데 장기화되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항구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물자 보내면 50% 관세라고 했는데 이란 쪽으로 움직이기도 어렵죠? 침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중국이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 그 한마디가 중국의 선택지를 좁혀버렸습니다. 이란을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편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리웨이, 항공 얘기는 들었습니까? 잠깐 간격이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17개국이요? 네.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를 전쟁 중에 확보했다는 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요? 리웨이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저녁 햇살에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을 돌아가는 에어컨도 엘리베이터도 불빛도 전부 에너지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도시 전체가 에너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가 60%부터 80%를 확보했다고 해도 나머지 20%부터 40%의 구멍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구멍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었을까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수치가 나왔어요.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올라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가동률이 3월 말 5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1%에서 1.7%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숫자들이 나쁩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수치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같은 날 나왔어요. 원유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공장은 돌아갔다는 거였습니다. 에너지 대체 확보가 공장 가동을 지켜냈다는 분석이 달려 있었어요. 화면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마에 닿았어요. 호르무즈 역봉쇄가 발효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가는 $100를 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고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비축유를 건드리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전쟁 첫날부터 움직였다. 사우디가 돈 때문에 배정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된 신뢰 때문이라고 했다. 오래된 신뢰. 파이살이 그 말을 할 때 이 씨의 표정이 바뀌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 신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카림 씨, 두바이에 한국 식당이 있습니까? 저녁 먹어요. 두바이 데이라 구역이었습니다. 낡은 골목 안쪽이었어요. 아랍 식료품점과 환전소가 늘어선 골목을 지나면 간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작고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한글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5개였습니다. 3개는 비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노인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가 휘었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소주잔이 하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된장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냄새였어요.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이 씨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여기 주인 어르신이 두바이에서 40년 됐습니다. 앉으면서 저는 그 노인을 봤어요. 40년. 두바이에 40년이면 이 도시가 지금처럼 높은 건물로 가득 차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흰 밥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가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진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 두부 냄새, 파 냄새가 섞였어요. 이 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카림 씨, 파이살이 오래된 신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씨가 밥을 한술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1970년대입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처음 들어온 게 그때예요. 사우디에, 쿠웨이트에,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도로 닦고, 항구 짓고, 건물 올리고 그걸 한국 사람들이 했거든요. 창밖으로 두바이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어요.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났어요. 그때 기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씨가 물었어요. 여름엔 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거기에 더해졌어요. 헬멧 안에 땀이 차는데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월급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는 걸음이었어요. 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어르신이 1976년에 사우디 리야드 건설 현장에 처음 오셨답니다. 23살이었대요.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1976년, 23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노인을 봤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희고 등이 굽은 분이 그때는 23살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50도짜리 사막으로 온 23살이요. 주방에서 노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테이블로 가져오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노인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이 씨를 봤어요. 정부에서 오셨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노인이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때문에 왔죠?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의자를 하나 당겨 앉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976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기름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기름이 없으니까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처음엔 우리를 잘 안 믿었어요. 어디서 온 나라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노인이 소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 더운 채로. 약속한 날짜에 다 지었어요. 한 번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믿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으셨어요. 그 뒤로 50년이에요. 그 신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은 게 건물만이 아니었거든요. 50년.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천천히, 깊이요. 저는 이 씨를 봤어요. 이 씨가 숟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노인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발걸음 소리가 작았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 더 지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가셨던 분들, 사우디 리야드에서, 쿠웨이트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50도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약속한 날짜를 지켰던 분들이요. 그 땀이 50년을 건너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원유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의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가 버티는 힘입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짭조름한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두바이에서 먹는 한국 된장찌개였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어요.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림 씨,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다리는 것밖에 모른다고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조금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수백 개의 계약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 구석 소주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어요.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틀렸다는 걸. 한국에 대해서요. 이 바다에 대해서요. 오래된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요. 틀렸습니다. 식당을 나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두바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낮의 열기가 조금 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랍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와 저는 항구 쪽으로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소리만 났습니다. 돌바닥이 밤 열기를 아직 품고 있었어요. 발바닥으로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어요. 걸프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면이 잔잔했어요. 항구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 유조선 한 척이 닻을 내리고 서 있었어요. 배 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인지 아니면 막혀서 기다리는 중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씨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어요. 바람이 왔어요. 바다 냄새였습니다. 짠 냄새에 기름 냄새가 조금 섞였어요. 이 항구에서만 나는 냄새였습니다. 29년 동안 맡아온 냄새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호르무즈 역봉쇄 4월 13일 밤 11시 발효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직후 선언했어요.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기뢰 제거에 들어갔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겼고요. 이 씨가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안에 묶였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이 길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 70%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월 28일 전쟁 첫날부터 움직였어요. 17개국을 돌아다니며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사우디가 최우선 배정을 결정했어요. 비축유는 방출하지 않았고요. 공급이 평시의 80%까지 회복됐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왔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기다리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이 씨가 저를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일하면서 틀렸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직업이었으니까요. 틀리지 않는 게요.
그런데 이번엔 틀렸습니다.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봤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나라였어요. 이 씨가 다시 수면을 봤습니다. 카림 씨,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잠깐 멈췄어요. 이게 될 줄 몰랐어요. 전쟁 첫날 움직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17개국이요? 가능하겠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 더운 채로. 약속한 날짜에 다 지었어요. 한 번도 안 늦었어요. 그 말이랑 이 씨의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도 지금 이 해협 앞에서도요. 그냥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호르무즈역 봉쇄는 위기였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을 흔든 사건이에요. 한국 경제를 흔들어 놓은 충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원유를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움직이는 것, 협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악을 대비하는 것, 사우디 현장에서 50년 전 약속을 지킨 것이 오늘의 최우선 배정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게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서 쌓인 신뢰였습니다. 이 씨가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부다비로 가야 해요. 5월 이후 물량 협의가 남아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이 씨가 걸어갔습니다. 부두 돌바닥 위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난간에 기댔어요. 걸품한 바람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했어요. 바다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멀리 유조선 불빛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물결에 반사된 불빛이 흔들리는 거였지만 그게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29년 동안 수백 개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원유가 오가는 항로를 연결했어요. 위기 때마다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 길을 먼저 찾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호르무즈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기뢰를 걷어내고 있을 그 해협이요. 언제 열릴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길목이요. 그래도 한국 유조선들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희망봉을 돌아서,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송유관을 거쳐서. 2주가 더 걸리고 비용이 3배가 더 들어도 그냥 갔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출항하는 배의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으로는 여전히 돌바닥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람이 이마를 스쳤습니다. 소금기가 입술에 닿았어요. 이 바다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호르무즈가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요. 트럼프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걸요.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걸프만의 낮 기온이 다시 45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합의는 없었습니다. 리웨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카림, 중국 정부가 비축유 40일치를 방출했습니다. 길게는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항구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찾아봤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비축유 방출 없었어요. 여전히요. 4월부터 지금까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비축유를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급 확보량이 오히려 평시에 85%까지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공급선이 추가됐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리웨이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 뉴스 봤습니까? 잠깐 뒤에 답이 왔어요. 봤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 바다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리웨이가 부럽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항구 냄새가 올라왔어요.
짠 냄새, 기름 냄새, 쇳소리. 29년 동안 맡아온 이 항구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더 단단한 냄새였습니다.